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2차에 합격해서 나 합격했다 하고 감격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힘드셨습니다. 정말 교육과정이 뭔지 그냥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게 했는데 엉뚱한 문제가 많이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했는데 어려운 건 또 다 틀렸으니까 나만 틀린 게 아니라 같이 틀렸고 사실은 아는 것만 잘 맞췄으면 됩니다. 우리가 수험생의 삶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수험생의 삶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데 곧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당락의 변별도는 교육과정이 많이 좌우를 했죠. 근데 결국 다 안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다 열심히 하면 거기서 차이가 1차 시험만 통과하면 거기 차이가 몇 점인가. 근데 학습의 효율성은 앞으로 남은 두 달에 얼마나 열심히 하냐 안 하냐에서는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1차 시험 그 열심히 했던 것에 비교해서 2차 시험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점수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내가 가르쳐 본 바에 의하면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차 시험을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주로 서울하고 평가원, 평가원 공동출제가 절반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공동출제식으로 같이 보면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이게 40점이죠. 그 다음에 수업 실현 40점, 80점. 이게 40점과 40점이 가장 큰 변별력을 지니고 사실 영어에서는 내가 나중에 점수 나온 것을 쭉 보면 1점 차이, 1.5 차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영어를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떠냐 해도 영어를 못해도 유창하게 팍팍팍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교수학습 과정안도 사실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1점 내지 1.5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심지어 서울교대생 중에서 수업 실현이 22점 맞은 사람도 봤습니다. 22점이면 18점에서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18점을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에서 아무리 잘해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이 변별력이 꽤 높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고 이것은 10점짜리라서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둬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40점이니까 그만큼 많이 투자하고 여기도 많이 투자하고 10점짜리하고 40점짜리는 공부의 양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시도별 2차 시험의 유형을 보면 공동출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다 공동출제입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데도 공동출제 하면서도 또 단독 출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문제 은행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다 하고 약간 변경해 내기도 하고 약간의 공동출제도 재편집하고 교육형을 받아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단독 출제는 무엇 때문에 단독 출제할까요? 자기 교육형의 특색,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문제를 내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면 배움 중심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업 실현에 투자하고 싶어서, 그리고 서울은 참여협력 수업을 살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서울이라면 뭐 정의로운 차등이라든지 교육정책 중심 정책을 넣고자 단독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출제는 지역청의 특색이 잘 나타나고, 공동 출제는 지역청의 특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서 심층 면접이고 수업 실현도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되고, 서울은 다른 데 없는 반성적 성찰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경기도의 수업 나눔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반성적 성찰을 공부할 때 수업 나눔을 같이 꼭 보고, 경기도에서 수업 나눔을 할 때 서울의 반성적 성찰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반성적 성찰은 10점인데 수업 나눔은 20점이잖아요. 엄청나게 크지요. 이 차이를 보고, 대구에는 아무나 근접할 수 없도록 여기에 인문정신 소양평가가 있는데, 인문정신 소양평가 때문에 그 많은 에밀리니 뭐니 그 책을 다 보라고 하니까 너무 질려서 교육청 항의를 많이 했던지 올 9월에 그냥 이번에는 3개에서 내겠다 하고 난중일기 갈매기의 꿈 명심보감에서 이걸 내겠다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대구의 인문정신 소양평가의 면접 문제는 너무 어려워 보여갖고 대구를 지원할 생각을 못할 정도인데, 실제 문제는 이 책만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를 안 본 사람은 물론 이 부분은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광주는 수업 면접인데 그야말로 수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학습 공동체니 동료 수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옵니다. 경기도가 가장 특색 있게 집단 토의가 나오죠. 집단 토의, 사실은 장학사 시험, 교육 전문직 시험에 집단 토의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임용시험에 도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경기도 같은 1,500명을 뽑기도 했는데, 이 1,500명을 뽑을 때 집단 토의를 도입하면 보통 한 팀이 42분이잖아요. 42분이 1,500명이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서울도 도입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했는데, 경기도는 용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단 토의는 뭘 아느냐보다 이렇게 인위적 영역보다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할 때는 나 혼자지만 여러 명이 같이 할 때는 저절로 자기 습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경기도만 데리고 다시 별도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 이 수업 나눔은 서울의 말만 다르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수업 나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업 실현 때 또 설명을 했고, 5째 날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이게 점수화되지는 않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다시 심층 면접 문제로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나온 문제는 각각 다 다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가 할 때 잘 쓰냐 못 쓰냐보다 나에게 어떤 질문이 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자기소개서 써서 내라 하니까 정신이 없이 바쁠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는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가장 특이하게 미술 또 음악, 체육에 대한 실기를 직접 보지요. 사실 제가 옛날에 교대 다닐 때
이 실기시험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직접 봅니다. 지금 저희들을 빼놓고는 다 실기시험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등에 예체능 실기가 있는데 초등은 여기만 보죠. 그래서 함부로 이거 준비 안 했다가 제주도를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자, 강원도가 특이하게 심층 면접이 70점이죠. 그러니까 수업 시험은 10점, 과정한 영어 10점, 여기 10점씩이고 나머지는 다 심층 면접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심층 면접이 절대절명의 점수지요. 그래서 아주 강원도 사람들은 심층 면접을 꼭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잠깐 써있지만 공동출제 구역은 주로 이론적인 게 많이 나오고 면접 문제에 이론적이 나오고 이론적이 나오려고 보니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쪽에서 많이 나온다. 교육청 특색을 낼 수가 없으니까 주로 누가 하냐면은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합니다. 평가원은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일부는 교육 전문직을 부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교수들은 학교의 상황이나 교육청 상황을 몰라요. 학교나 교육청 상황을 모르니까 밤낮 아는 이론적인 거에 근거해서 학생이 어떻고 그럼 상담을 어떻게 하냐 민원이 나오면 어쩌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단독 출제는 교육 정책을 중시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런데 이 교육 정책 중에서도 경기도가 자기 교육 정책을 가장 많이 내고 그 경기도생들이 꽤 유리하죠. 4년 동안 경기도 정책을 좀 이해하니까요. 갑자기 보는 사람은 경기도 정책이 다. 그런데 경기도 정책이 사실 지금 전구가 돼 있습니다. 서울은 공동출제하고 비슷하고 또 진보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정책을 다 갖다 쓰는 식이어서 비슷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출제 비율은 경기도 교육청이 자기 교육청 문제를 모든 문제 이렇게 물어보건 저렇게 물어보면 경기도 교육정책이 들어가야 채점 기준표에 높은 점수를 맞게 돼 있으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경기도 도교육청의 정책을 깨뜨리고 있어야만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반대로 공동출제 구역은 도교육청은 간단히 보고 나머지는 생활지도 또 학습지도 또 상담활동 회복적 생활교육이 바로 생활지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는 이렇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보통 구상형을 보는데 심층 면접에는 구상형을 한 문제 보는 경우도 있고 두 문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상형 1이라고 쓴 건 한 문제고 구상형 2까지 쓴 건 두 문제죠. 여기는 구상형을 2개 보죠. 경기도 교육청은. 그리고 즉답형 2개 주수. 그래서 4문제를 보죠. 서울도 4문제를 봅니다. 구상형 하나, 즉답형 2, 추가질이 1에서 4개를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고 또 뭐 하나 보냐면 경기도교육청은 그 자기소개서 질문을 하나 더 하거든요. 이게 5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를 본다 하면 10분이잖아요. 10분에 5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문제를 8분에 딱 끝내고 말을 못해서 8분에 끝내고 나머지 한 문제를 자기소개서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기 때문에 8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한 문제당 2분에 끝내라는 거예요. 2분. 한 문제당 2분.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계속 답을 말하면서 2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은 보통 1분에서 1분 30초에 끝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즉답형은 문제를 거기서 보고 즉시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 1분, 말하기 1분이어야 돼요. 즉답형. 이 시간 관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몇 분이 지났느냐 이 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시간을 하는데
모두 다 2분씩 잡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구상형은 10분 동안 이미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10분 동안이나 생각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몰래 구상형 갖고 시간을 막 4분 이야기하면 즉답형을 30초 보고 30초 말할 수가 없어 버립니다. 시간 관리에 실패를 하면 점수가 완전히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구상형에 생각이 많더라도 2분 이상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1분 30초로 끊고 생각할 시간을 여기서 확보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실전으로 연습할 때 자기를 찍어가면 때 내가 몇 분, 이 정도면 몇 분인지, 내가 이 정도 말하면 1분에 딱딱 끝나. 1분 스피치라거든요. 1분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서울은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서울은 구상형 한 문제 하고 즉답형하고 추가질이 한 교실에 가서 하고 즉답형 2를 따로 합니다. 교실을 3군데 다니면서 정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실을 3군데 들어다니니까 아예 3분 이상 5분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에 2분 30초씩 시간을 주죠. 생각해갖고 말할 것을 다 하니까 무지하게 바쁘고 교실 돌아다니는 게 바쁩니다. 근데 서울의 장점은 뭐냐? 경기도에서 항상 이렇게 시험 본 다음에 말이 많은 것이 고사장 편차, 이걸 말이 많거든요. 어느 고사장에는 면접관님들이 후한 점수를 주고 어디는 짜게 줘가지고 우리 고사장에 잘못 걸리면 어쩔까 하고 무척 불안해합니다. 서울은 세 고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보니까 세 분이니까 어떻게 9분이 나를 점수를 줍니다. 이게 점수 차이가 별로 없다. 고사장 편차를 줄이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봐도 세 교실 돌아다니면서 숨 가쁘게 하려면 이거 정신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한 단점이 있고 여기는 2분 시간 조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평가원 공동출제는 서울형하고 비슷한데 세 교실을 돌아다니지 않고 한 교실에서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다르죠. 대구, 인천, 세종 단독 출제 구역이죠. 여기 강원이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강원은 별도로 70점 만점에서 또 따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하면 단독 출제와 공동 출제로 나눠지는데 단독 출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공동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해서 본다. 왜 공동 출제를 하나요? 이 담당 업무를 사실 전문직, 교사 출신이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일반직, 행정 전문직이 이 시험 담당을 합니다. 시험 담당을 하면서 여기 발령을 받으면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조금만 잘못돼도 잘라지고 그냥 좌천되고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직의 특성은 오로지 무사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제를 혹시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경우가 몇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직들은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교육과정 평가원이 잘못했어. 잘못됐다 해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의뢰하기를 바라고 또 전문직들은 그래도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지 하고 이쪽에다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다 하는 것은 그런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출제는 그 시도의 교육정책이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그냥 인성이니 교직관이니 이런 것 속에도 교육정책이 묻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즉 우리 교육정책을 우리 도의 교육정책을 잘 알면 우리 도를 사랑하고 우리 교육에 대한 정열이 있고 교사의 자질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정책이 주로 나오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느 시도인지도 모르고 또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그런 걸 몰라요. 시도 정책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대에서 가르쳤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상담지도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회복적 생활 교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여기는 뭐 배움 중심 참여 협력 수업 이쪽 근처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를 통해서 졸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경영을 하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출제를 하기도 하고 정책 수립반, 장학관, 장학사가 들어가서 출제를 합니다. 여기 중심은. 그런데 교대 교수님들이 공동 출제는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 현장 밀착. 보통 얼마 정도 밀착하냐면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아, 우리 학교에 이번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째서, 그걸 시험 문제 내자. 하고, 금방 자기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을 딱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어느 학부모가 뭐라 했고, 우리 어느 선생님이 어쨌고, 신규 교사가 뭐라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내버립니다. 현장.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학교의 일이나 최근에 신문에서 났던 것들이 나옵니다. 신문은 출제본부가 차려지면 출제본부에서 밖으로 어떤 이야기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대. 들어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출제장에서 일어나진 것을 나가면 어떤 정보가 나가면 위험하고 특별한 일이 발생할까 봐 절대 못 나가게 막지만 들어오는 것은 계속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신문은 매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출제할 때 그때 계속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출제, 이렇게 시험 보기 3일 전 신문에 있는 것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바쁘다고 뭐 교육 시사, 아까 면접은 교육 시사를 잘 봐야 되거든요. 바쁘다고 이제 금방 봐야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봐서 그 문제가 그냥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3일 전에 신문 나왔는데 이게 나왔어? 하고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거,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 그런 걸 사례로 들어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겠냐 하고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 여기는 그냥 교육 이론을 나오니까 교육 이론은요 미리 알 수 있고 또 만능 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능 틀을 다시 제시해주고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나 이것이 그런 특색이 있다 뿐이지 또 비슷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공통적인 문제가. 잠깐 첫째 시간이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해보면 작년에 에듀넷에서 어떻게 하냐면 학교 들어오기 전 선생님들이 예비 교사들이 에듀넷하고 친해져야 또 학교의 선생님이 돼갖고도 에듀넷을 많이 이용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전국 순회 강연을 했죠. 전국 순회 강연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듀넷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고 이 강의한 내용들이 1차, 2차가 다 있는데 2차만 보시면 여기에 실려져 있고 에듀넷에서 교사 예비 교사를 위한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됩니다. 여러분은 교대생들은 교사가 되기 전에도 사이트에 회원이 가입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입하면 뭘 볼 수 있냐? 우수 수업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을 막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 수업인가? 어떻게 그걸 구현했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수 수업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에듀넷 우수 수업 동영상 사이트고 회원번호를 넣으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 교사를 위하여서만 회원번호를 가입됩니다 해줬지만 내가 교대생이라고 거기다 쓰면 회원을 가입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대생들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대생들은 선생님 될 확률이 아주 적은데 교대생들은 어차피 선생님이 된다. 기간제 교사라도 다 된다. 그러니까 해주게 그렇게 특별히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듀넷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사실 내가 임용에 대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기 전에 국립교육평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교육평가원에 장학사를 5년간 하면서 임용시험도 당연히 출제를 하고 또 임용시험 볼 사람들 이렇게 교수님들 모집도 했고 내가 직접 기획하고 출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직 시험, 교감 면접 시험을 다 출제를 했지만 임용시험도 교육과정평가원에 있을 때
제가 직접 담당했던 일이고요.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10년 정도 인사 담당을 했는데 그 인사 담당할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있을 때 역시 임용시험을 출제도 하고 기획도 하고 지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교대 교수로 있으면서 임용 담당만 07학번부터 가르쳤으니까 10년을 해서 임용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이패스 책을 써서 요새는 여러분들이 하이패스를 많이 보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으나 지금 하이패스 시리즈가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임용하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은 것이 아주 보람 있고 충분히 잘못했다 보다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떨리죠? 이제 시험장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시험장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막아버린 이유가 혹시라도 시험 같은 걸 쪽지를 밖으로 확 던지면 밖에 있는 사람이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요. 서로 볼까봐 여기 다 막아 놓습니다. 자, 보통 3걸음 정도 떨어져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이유가 학생과 교사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고 여기에는 그래서 일단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러분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죠. 보통 여기 앉아 있으신 분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고 보통 교장 선생님급이 여기 앉아 계시고 교감하고 수석교사나 부장교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교장, 교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앉아 있고 이쪽에 장학사가 계측기를 들고 시간을 재고 있죠. 시간을. 이게 시간이 탁탁탁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볼 수 있는데 이건 탑다운식입니다. 탑다운식.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잘못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온 줄 알고 깜짝 놀래거나 시간 충분하네 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할 때도 여러분 탑다운식으로 해놓은 게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 탑다운식을 모르고 이쪽에서 착각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 착각해서 3분이면 그만해서 3분 지나니까 그만했어요. 근데 자기는 알고도 그냥 위원장이 그만하라니까 그만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시간을 잘못 계측해서 말을 하면 항의를 하지 그러냐니까 거기에 보면 수험생은 어떠한 말도 하면 안 된다고 써져 있어서거든. 근데 시간을 잘못 계측해서 지금 내가 시간이 남았는데 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몇 분 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잘 나왔냐 못 나왔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질문하지 말라 했지 진행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만하라니까 그만하고 와서 울고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나 맞는 말은 없습니다. 면접관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문제에 대해서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뭐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도 이야기해요. 글자가 안 보인 것은. 그런 말은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해놓으니까 시간을 잘못 지금 막 지시를 했는데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항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 탑다운하고 이렇게 그것을 착각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3걸음 떨어졌다 못다 이런 걸 왜 써놓은 이야기 말이냐면 여기 계신 분은 연세가 여러분보다는 더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심장 박동수가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막 태어날 때는 박동수가 아주 빨라요. 우리 아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조용필 노래를 틀었어요. 우리 시대 때 조용필이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가수왕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옛날 사람들은 노래를 참 못했네요. 그래요. 내가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잘못했다는 사람 처음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요새 노래 박자하고 옛날 노래 박자는 틀립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노래를 뭐 동만강 푸른 물에 하면은 박자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래서 나도 부르면서도 박자가 참 느리다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박자에는 조용필 노래도 박자가 느리니까 참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와는 심동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속도로 하면 우리가 듣기는 빨라요. 그래서 충분히 다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수업할 때 여기 나에 맞추는 게 아니라 평가자에 맞춰야 되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해야 돼요. 상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본인들은 그걸 시인하기 어렵지만 청력이 더 나빠집니다. 젊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는 걸 시원시원하다고 깨끗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작게 이야기하면 우선 듣는 사람 스트레스부터 쌓입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면 이 앞에 사람은 뭔 소리야? 저렇게 하다가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돼? 하고 스트레스가 나면 자동적으로 점수가 감점을 주죠. 그래서 이 상태로 봐서는 떨어져 있고 세대 차이가 나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이야기해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9주 동안에 2차 공부를 해야 됩니다. 1차는 거의 1년을 했잖아요. 2차는 9주입니다. 이 9주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왕이면 계획을 짜고 나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건 내가 대충 막 한 거라서 이대로 짜는 건 아니라 이걸 보고 내가 1, 2주는 뭐 하고 3, 4주는 뭐 하고 5, 6주는 뭐 해야겠다를 대강이라도 정해놓고 했나 안 했나를 검토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검표입니다. 내가 30점이니까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몇 시간 공부했다. 우리 정리 시간 있잖아요. 정리 시간을 여기에 내가 총 몇 시간 정도 공부한다면 30점짜리, 10점짜리, 40점짜리 이걸 가지고 총 몇 시간 정도 공부하면 되겠다를 어림잡고, 그래서 내가 몇 퍼센트 정도 했는지를 알아야 어느 쪽이 너무 부족하면 그쪽에 투자를 하고 뭐 하고, 이 점검표. 언제나 계획은 계획대로 실천은 안 됩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감을 잡으니까 적어도 이번 주 정도는 계획표를 적고 하다가 또 여기 보면 이제 5, 6주 가면 또 약간 수정이 되죠. 수정해 가면서 이런 계획표를 갖고 하는 게 좋지, 계획표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처음 시작이니까 계획표를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별로 계획표를 잡는 거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2주간이 아닌데 1주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9주는 여분으로 남겨놔야죠. 그래서 마지막 부족한 거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별로도 좋지만 내 하루에 여러분들이 브랜드 러닝 이런 상태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하루에 몇 시부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뭐 하는 것을 자기 일정표대로 짜야 그래도 내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일어나면 공부하고 또 자고 막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여기에도 몇 시에는 뭘 하고 짝 스터디는 몇 시에 하고 본 스터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는 것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다. 보통 계획적으로 공부 시작한 사람은 계획표부터 작성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표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권장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심층 면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심층 면접. 심층 면접이란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 제7조에 무엇을 본다라고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응시자와 평가자가 면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게 주로 정의적 영역. 이제까지 1차는 인지적 영역을 평가했으니까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려고 한다. 응시자는 언어적 응답을 통해서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냐? 교사로서의 적성을 평가한다. 이걸 짧게 줄여서 교직 적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사로서 적성이 있나? 두 번째, 교직관이 있나? 교직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그 다음에 인격이 갖춘 사람인가? 소양, 교사로서 소양을 갖춘 사람인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걸 여러분은 간단히 넘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제본부 들어가면 뭐에서 출제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법에서 시킨 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다시피 목표 이론 분류표를 여기다 태도 영역을 쓰고 여기 내용 영역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이 내용 영역에 들어간 게 이것이죠.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하고 공고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출제하겠다. 근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공고문에 나온 거 그냥 얼른 읽고 뭐 관심 없이 하고 근데 사실 그걸 근거로 모든 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표를 이것 중심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거 이쪽으로 보냈는데 자, 교직 적성이라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인가 해보면 교육자적인 인성과 자질이 있느냐? 교육자적인 인성, 자질. 그래서 인성에 대한 문제는 내기가 힘들잖아요. 문제로 내기에는. 그러니까 자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나옵니다. 교사의 자질. 무슨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내는 대학 교수님의 공동 출제는 언제나 무슨 자질이 있냐 없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자질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자질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직 논술도 역할인데 역량을 써놓고 왜 이게 틀렸습니까 하고 나한테 많이 말하는데 역할이 뭔지 역량이 뭔지 자질이 뭔지 이런 단어들이 용어 정의를 잘못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역량에 대해서 그동안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또 역량 물어봤겠지 했지만 역할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질이 뭔지 그 다음에 교직관은 보통 전문직관이 있고 노동직관이 있고 공직자관이 있고 또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채택한 게 전문직관과 공직자관을 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이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의 사회에 봉사를 하는 직업으로서 가치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교직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저는 교직관이 뭐 노동자관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되고 전문직관입니다. 또는 공직자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격. 인격이 뭐야? 인격. 인격이 뭐냐? 인격은 보통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어요. 도덕적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애기한테도 나무 걸 훔치면 좋은지 나쁜지 아기들도 알아요. 3살 먹은 애기들도 알아요. 그 남을 때리면 나쁜 일인지 3살 먹은 애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 즉 내재적 양심을 행동에 옮기면 인격자고 그 양심이 있는데 양심들의 행동을 못 옮기면 비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시키는 대로 도덕적 양심이 시킨 대로 행동에 옮긴 자는 인격자. 그걸 모든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서 인격, 소양. 이 소양이 문제인데 교사로서 해야 할 소양이 있느냐. 그 교양, 소양 이런 것인데 그 소양 때문에 이 규절 때문에 전부 자기 교육 정책을 알고 있어야 전문적 소양이 있다. 전문적 소양이 있다. 이
소양이 배경지식인데 이 배경지식이 전문적 소양이 있냐. 이래서 교육청의 정책들이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이 소양의 근거에서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시 여겨야 된다. 자, 그런데 면내 면인데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코로나 사태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다행히 마스크를 끼고 시험을 봅니다. 올해는. 그럴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면접도 마스크 끼고 하고 수업 실현도 마스크 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도 어떻게 할까요? 발음이나 이런 것이 갑자기 마스크 끼고 하면 발음이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갑갑하고 막 벗고 싶고. 근데 습관이 되면 좀 덜 벗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습도 면접 연습도 완전히 그냥 코로나 사태가 종료됐다면 모르지만 1단계라도 되면 마스크. 그러니까 올해는 면접 연습도 마스크 끼고 실전 연습을 한다. 그다음에 수업 실현도 마스크 끼고 한다.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아세요? 이미 진행된 전문직 시험이 전국에 다 진행됐는데 거기에 면접이 뭐 다 마스크 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갑자기 임용시험이라고 특별히 봐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연습 우리끼리 해보자 할 때 마스크 끼기 시작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보호 차원도 있지만 실전과 똑같이 연습합니다. 마스크 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인데 인지적 영역은 소양이란 것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정의적 영역이 주로죠. 그래서 이 자체가 내용 영역이니까 이걸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면접 문제를 살펴봐서 면접 문제에 분류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딱히 이게 교직 적성 문제인지 교직관 문제인지 분류하려면 애매한 애매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결정적으로 법에서 정한 심층 면접의 내용 영역은 이거다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교직논술 가르칠 때 이 교직논술 잘하면 심층 면접이 쉬워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소재가 같습니다. 소재가 물어보는 소재가 같아요. 면접 문제는 중등은 교육학 논술이기 때문에 교육학이 면접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다른데 초등은 교직 논술이기 때문에 소재가 교직 논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온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직 논술에서는 서론해가지고 4문장 정도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승전결로 4개로 말하는데 여기는 서두로 보통 1문장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색 가축이니까 4문장 정도 이야기하면 시간이 1분 스피치로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4문장으로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1문장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본론이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똑같이 우리가 논술에 썼던 대로 그대로 쓰고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결론도 4문장 정도 이야기하는데 결어 그냥 한마디로 끝내야 돼요. 한 문장으로. 그래서 이 양쪽이 굉장히 줄어든다. 논지, 논거로 쓰는 건 똑같습니다. 논지, 논거. 본론은 비슷해요. 다만 본론 양도 또 줄여야 되죠. 1분 스피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논술은 자기의 주장을 쓰는 거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면접은 내가 교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오면 참 좋겠구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학교에 같이 근무하면 최고겠네 이 생각 되면 합격시켜줍니다. 근데 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오면 나 싫겠는데 이러면 떨어뜨리죠. 그때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탁 보이고 하면 각오가 보이면 좋죠. 그래서 여기는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보여주고 뭐뭐 합니다라고 주장을 해야죠. 주장. 그래서 각오와 주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짧아지고 주장이 아니라 각오로만 바뀌면 논술을 연습했던 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 특히 초등은 교직 논술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논술 공부했던 많은 것들이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내가 줬던 자료들이 다 논술 배울 때 했던 자료들이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 논술은 글로 쓰는 거잖아요. 글로 쓰니까 굉장히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왜? 글은 채점하다가도 위아래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글로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채점이 됩니다. 근데 말로 하는 면접은 말로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아까 무슨 말 했지 하고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체적으로 들려요. 글로 보면 이해가 안 된 것도 말로 들으면 이해는 잘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진짜 그 말이 그 말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논술 채점할 때 내 카페에 이렇게 달린 거 보면 야 1번하고 2번이 똑같은 말로 중복됐으니까 하나밖에 안 준다. 이렇게 되는데 말로 하면 1번하고 3번이 비슷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맞았다고 해줘 버려요. 논술에서는 틀렸다고 하지. 똑같은 말을 두 번 했으니까. 이게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 첫째하고 셋째가 그 비슷한 말이어도 셋째를 다 이야기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척척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가지수, 맞았겠다. 비슷하면 하고 넘어가요. 전달 중심이지 정확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자신 없을지라도 생각 안 나면 이렇게 마지막에는 앞에서 말했던 거 좀 조금만 말 바꿔서 말해도 앞에서 무슨 말 한지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글로 써는 건 보는데 말로 한 것은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말로 하는 거고 이것은 수업은 직접 우리가 교사가 수업하려고 교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을 구현하는 것,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건 결국 수업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수업 실현이 중시 여깁니다. 내가 교육을 쭉 해보니까 심층 면접을 더 많이 듣고 심층 면접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수업 실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접은요, 자기 천성적으로 가진 몸속에 배어있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수업은 기법이 있거든요.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딱딱딱 가르치면 점수를 톡톡톡 올라가는데 면접은 가르쳐도 바뀌는 게 좀 적어요. 두 번, 세 번 내가 피드백을 해줘도 아까 틀린 걸 똑같이 또 틀려요. 근데 수업은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법, 테크닉이니까 바꾸라면 그건 금방 바꾸죠. 그래서 점수가 수업 실현은 연습한 거에 따라서 훨씬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을 달달달달 해갖고 40점 만점에 도전하고 이건 40점 만점에 도전하기가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있잖아. 노래 연습한다고 가수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목소리나 자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수업 실현이 우리가 연습해서 점수를 따기에는 참 좋은 과목이다. 이렇게 가르쳐 볼 때마다 느낍니다. 수업 실현은 몇 번만 피드백 해주면 금방 만점으로 축축축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심층 면접을 생김 때부터 어디에다 변별을, 어디에다 차이를 두려고 하냐면 정의적 영역에다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모든 사람,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감님이나 또 장학관님들은 내용을 잘 아는 사람보다 태도가 똑바른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막상 내가 총괄을 하니까 통계를 내거든요. 어느 교대가 몇 프로 했나, 뭐 했나, 별걸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2차 역전한 사람 몇 명인가, 뭔가 이거 다 통계를 제가 내죠.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근데 보면 의외로 이게 20%에서 40%밖에 안 나와요.
변별력이. 왜 그러냐? 보통 때는 엉망이던 사람도 그 면접 올 때는 다 용모를 단정해요. 1차 시험 보러 갈 때만 해도 막 귀걸이 하고 뭐고 하는 사람도 귀걸이 다 띄고, 또 추리닝이 있고 같은 사람도 단정해 있고 막. 그러니까 용모로 트집을 못 잡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10분 동안은 자세 음성을 아주 똑바로 해요. 그래서 이 변별력이 좀 없고, 그러니까 태도 중심, 정의적 영역 중심의 면접 시험을 아무리 운영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로는 정의적 영역 중심이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교직 논술처럼 많이 알고 유목화시키고 그것을 태해 놓는 게 내 점수가 된다. 이걸 그냥 평소대로 하면 금방 이것도 점수가 많이 되지. 근데 그날은 누가 옷도 단정히 입고 말도 단정히 하고 태도도 아주 인사 바꿔보고 하잖아. 그래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심층 면접도 인지적 영역이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교육청에서 항상 뽑을 때, 신규 교사를 뽑을 때 고민합니다. 어떤 교사를 뽑을까? 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뽑을까? 뽑기는 되게 쉬워요. 흔히 뭐라고 하냐면 1차로 뽑지. 왜 2차로 뽑냐? 귀찮게. 1차로 뽑았으면 좋겠다. 왜? 내 카페도 그렇습니다. 1차는 객관성이 있는데 2차는 객관성이 없다. 사람 따라 점수를 잘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객관성이 있으려면 달리기를 뽑으면 제일 객관성이 있습니다. 아니 1800명 오라 했고 달리기 쫙 하고 500등까지 딱 잡고 뽑으면 끝이잖아. 그러면 누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객관성을 따지면 달리기처럼 정확한 객관성이 없습니다. 요새는 0.0초로 그냥 다 쫙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달리기 잘한다고 좋은 교사는 아니다. 말 잘한다고 좋은 교사 아니고 그림 잘 그린다고 꼭 좋은 교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도 중심이라면 1차 중심으로 뽑는데 타당성, 어떤 교사가 타당하냐 할 때는 항상 교육청에서는 2차가 훨씬 2차에 잘 본 사람이 좋은 교사다. 몰라서 못 가르치는 사람이 초등학교에 있을까? 교대 갈 정도 선생님이면 이미 인지적 영역은 초등교사를 할 만큼의 것을 이미 갖췄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언제나 지식이 높은 교사를 뽑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정의적 영역, 2차 중심으로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타당성 중심이라면 여러분 이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1차에 그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2차 없이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재수없이 잘못 걸려갖고 또 내가 그날 실수해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불안하고 2차 시험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2차 시험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2차 시험 중심으로 어떻게 뽑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 2차 시험의 변별력을 높여서 타당성이 높은 교사를 뽑고 싶은 게 교육청 마음이다.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1차 시험처럼 뽑자 이렇게 해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차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신규 교사를 보면 깜짝 놀란 게 자기가 동학년이 모여 있으면 자기가 커피를 탈 생각을 않고 커피 주문만 해요. 자기는 모카차 주라고. 자기가 탈 생각은 않고 그리고 정말 외국 사람들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신규 교사가 교실을 같이 쓰고 뭐고 해도 정리정돈 할 줄 몰라요. 그건 청소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선생님 참 좋다라는 것은 정리정돈을 잘하면 참 좋다는 소리가 벌벌 나와요. 내가 학교에 있는데 어떤 원어민 교사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절대 못 가게 하래요.
왜 그 원어민이 좋냐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수업 끝나자마자 빗자루 들고 탁 쓸고 책상줄 쫙 맞춰놔요. 우리나라 선생님들 잘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물은 각자 떠먹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를 하고, 심지어 내가 데리고 있던 신규 교사는 동학년에서 이렇게 나왔고 모처럼 통닭을 2개를 선물을 했는데 모여서 선배들이 먹기도 전에 바로 딱 보자마자 나 이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그냥 바로 닭다리를 뜯었고 아무도 안 먹는데 자기 혼자 먹고 있어. 그래서 기겁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임용시험에 통과했냐. 임용시험에 닭다리 누가 먹는 거 안 나왔거든요. 그거 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용시험이 정말 사람의 인성, 인격 이걸 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2차가 그나마 좋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갈 때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고 들어오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일을 미루지 않고 제가 할게요 하고 언제나 내가 맞는 자료를 돌리고, 이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지 똑똑한 선생님, 잘하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아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싶어 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결국에는 2차 시험의 목적이고 2차 시험. 그래서 내가 태도를 공손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옛날 삼성 면접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나갈 때 뒷걸음질해서 3보를 뒤로 해서 돌려나간지 그냥 나가자마자 확 돌려서 나가는지. 보통 교양 있는 집에서 배운 사람은 어른 앞에서 일어나면 이렇게 잠깐이라도 3보라도 한 다음에 나가지 그냥 축축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교양이 있는지 그걸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태도를 본다. 옛날에 전문직 시험 출제를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면접장 들어간 입구에 신문지를 똘똘 말아서 한번 놔둬보자. 그러면 턱 걸리면 주워서 놓고 들어가는지 그거 있건 가는지를 보자. 이거 주워서 놓고 가면 5점 가점을 주자 해갖고 거기다 신문지를 놓고 그걸 줍고 이렇게 정리하면 5점을 가점 주세요 써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도 쉬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껄껄껄 웃고 말았는데, 하긴 그렇죠. 그 시험 보러 가는 정신없는 상황에 신문지 있다고 그걸 줍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출제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출제한 사람 마음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태도를 보고 싶었으면 오직하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신문지를 찢어서 이렇게 놨을까요? 그 정도로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면접의 변별도를, 어떤 사람이 좋으냐라는 면접의 변별도를 보면 가지수를 채우는 겁니다. 가지수를 채운 것. 보통 4가지, 공동출제도 그거죠. 4가지에 4가지. 이유와 결과, 8가지를 말하라. 근데 보통 보면 말을 하면, 말로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교육청에서는 2차가 중요하니까 점수 차이를 많이 내라고 막 해요. 점수 차이를 많이 내라고 막, 나도 담당일 때 면접관들 다 모아놓고 점수 차이를 많이 내라. 그런데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날은 누구든지 잘하려고 하니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용감하게 차이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8가지를 말하라는데 6가지만 말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감점이 팡팡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성을 찾기가 힘드니까 가지수를 빼먹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지수가 빠져버리면 당연히 그냥 점수가 확 감점. 그러니까 다 잘하고 태도도 잘해야지 가지수에서. 그러니까 3가지 말하는데 2가지만 생각 안 나면 가지수 3개를 채워서 앞에 첫째 했던 걸 셋째 다시 이야기를 해서라도 가지수를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지수 첫 번째하고 비슷한데 해봤자 감점을 조금 주지 팡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지수를 맞춰야 돼요.
두 번째, 시간 관리. 끝나고 나서는 엉엉 우는 사람이 뭐냐? 저 3분 말 못했어요. 뭐 말 못했는데 끝났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말 못한. 그러니까 계속 지금부터 연습할 때 1분 말을 하면 어느 정도 말하면 1분인지 어느 정도 뭔지 이게 시간 관념이 머릿속에 작동이 돼야 돼. 특히 말할 때는 시간 관념이 없어. 여자 선생님들이 말주변이 좋잖아요. 남자들은 1분을 채우도 못하는 사람이 많고 여자들은 말이 터졌다 하면 1분은 그냥 너무 짧아. 그러니까 습관상 말하다 보면 특히 잘 아는 문제가 나올 때 너무 신이 나서 잘 아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버, 타임. 그래서 엉엉 울고 나 떨어졌네요 하고 떨어집니다. 결정적인 하자가 시간 부족, 가짓수 부족.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인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성찰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날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넘었네요. 이것은 다른 날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